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충남 온라인 학교에 들어온 우리 학생들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크게 환영합니다. 저는 한국사 수업을 맡은 역사교사 박태길입니다. 저는 충남 서산에 있는 그 부석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반가운데요. 매일 교실에서 이렇게 그 고개를 끄덕이는 친구들, 아니면 선생님이 질문했을 때 대답을 크게 해주는 이런 학생들과 소통하며 수업을 하다가 이렇게 학생들이 없는 이렇게 카메라만 있는 이런 공간에서 수업을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설레이고 또 긴장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방송실 안에는 사실 스텝 선생님 두 분만 계시거든요. 이 두 분의 스텝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면 제가 좀 편안한 이렇게 마음으로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한국사 수업을 해야 되는데요. 6시간 동안 한국사 수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6시간 동안의 수업 안에 흐르는 그 테마는 개화기 역사 줄기잡기입니다. 여러분, 개화기라는 용어가 굉장히 낯설을 텐데요. 이 개화기라고 하는 것은 개항이 되는 시기, 즉 강화도 조약 때부터 일본의 일제의 식민지가 되기 직전까지의 시기를 개화기라고 합니다. 약 50년 정도 되는데요. 이 시기에 수많은 사건들이 얽히면서 굉장히 역동적으로 흘러갑니다. 그 기간의 역사의 줄기를 잡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인데요. 흥선대원군 이야기부터 해야 되거든요. 선생님, 역사하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흥선대원군 때부터죠?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이 있을 텐데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 교과 내용 가기 전에요. 이 내용 이거 좀 급해도 우리 잠깐 좀 하고 가겠습니다. 역사를 왜 배우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교실 수업에 들어가서요. 얘들아, 역사 우리 왜 배우지? 라고 질문하면 학생들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요. 자, 이거 틀린 거 아닙니다. 맞는 얘기예요. 선생님 이거 인정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등학생들은 한국사를 필수로 배워야 되고요. 또 수능에서도 한국사를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배워야 된다는 얘기는 시험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시험을 잘 보려면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거죠. 자, 이거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욕심은 이거 말고 한 두 가지 정도를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잠깐 영상을 보고 이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전이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역사 교육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저 쉬는 날로만 알고 있는 학생들이 연예계 스타들의 역사회식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났지만 지지 않았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현재와 과거와의 끊임없는 대화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조상님들, 우리 지금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600년 전에 세종대왕께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얘들아, 이렇게 헤쳐나가라는 메시지를 그들이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귀를 닫고 눈을 가리고 있는 모양새예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아주 짧은 영상을 봤는데요. 여러분들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기억에 남을 텐데, 우선 맨 처음 첫 번째는 연산군 이야기가 잠깐 나왔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최고의 폭군, 연산군 아닙니까? 이 최고의 폭군이었던 연산군도 굉장히 무서워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역사였습니다. 역사. 자,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누구한테 물어봐라. 과거의 조상들한테 물어봐라. 그럼 그 조상이 답을 해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세종하고 고종 이야기가 잠깐 나왔어요. 세종은 과거의 역사를 수종이 다루어서 성군이 될 수 있었고, 고종은
역사를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조선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망국의 길로 이끌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자, 방금 영상에 제시된 이 이야기들을 섞어서 제가 두 가지,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 두 가지를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역사를 배우는 거, 왜 배우는가? 두 번째는요, 새로운 것을 안다는 즐거움이에요. 역사를 배우면 새로운 것을 아는 즐거움을 준다라는 겁니다. 몰랐던 사실을 새롭게 알았을 때, 새로운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우리는 즐거움을 느낀다는 거죠. 선생님, 저는 뭐 새로운 걸 알았을 때 큰 즐거움이 없던데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잘 들여다보면 즐거워해요. 이것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면 음식을 찾죠. 그게 식욕,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그런데 몰랐던 것을 처음 알았을 때 느끼는 즐거움, 그것도 인간의 본능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어떤 중요한 문제인데요. 사회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를 배우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19를 보면서 유럽 중세에 흑사병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 그 유럽 중세에 이 흑사병이 퍼지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흑사병의 그 전염 원인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어떤 소문이 퍼지냐면 고양이가 흑사병을 옮기는 주범이다. 이런 소문이 퍼져요. 그래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고양이를 싹 잡아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흑사병을 전파시키는 전파시키는 주요 원인이 뭐였냐면 쥐였어요. 쥐. 자, 그럼 보세요. 고양이 싹 잡아들였죠. 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온통 쥐판이에요. 흑사병이 더 퍼지는 뭐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저는 이 사건을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대처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과거의 그와 같은 그런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예요.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반복하지 말자. 과거의 어떤 상황에서 오늘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훈을 찾자. 이게 역사를 배우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들 앞으로 학교에서 또 한국사 수업을 계속 듣게 되고요. 또 역사책을 보거나 아니면 역사 영상을 보게 될 텐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이 역사 공부를 왜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이 역사책을 왜 읽고 있지?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면서 역사 공부를 하면 좀 더 의미 있는 그런 역사 공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흥선대원군 얘기 나와야 되는데 그 전에 또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대 구분이에요. 시대 구분.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까지는 시대 구분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는 이 시대 구분을 좀 알고 역사 공부를 하면 역사에 대한 부담이 훨씬 줄어들어요. 시대 구분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서양 역사학자들이 긴 역사, 이 긴 역사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체계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그 결과가 뭐냐면 이 긴 역사를 한번 잘라보자. 잘라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잘랐습니다. 자, 어떻게 잘랐냐면 이렇게 잘랐어요. 자, 보세요. 네, 고대. 자, 그 다음 뭘까요? 그 다음. 네, 그 다음은 네, 아는 친구들 있습니다. 네, 중세. 그 다음은 네, 근대라고 하는 겁니다. 근대. 네. 근데 이 고대, 중세, 근대를 그냥 우리가 두부 자르듯이 툭 자른 게 아니라 어떤 큰 정치, 사회 변화가 있을 때 그때를 기준으로 잘랐어요. 그래서 고대와 중세는 로마, 중세와 근대는 르네상스 종교개혁 이렇게 나오는데 로마 이야기, 르네상스 종교개혁 뭐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2학년이 되면 세계사 수업 시간에 이런 내용을 다룹니다. 선생님은 여기에서 근대 얘기만 잠깐 하려고 그래요. 자, 고대, 중세, 근대로 이어지는데 근대가 뭐냐? 여러분들 앞으로 한국사 수업을 듣다 보면 근대란 용어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 근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면 자, 근대는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적으로 평등사회, 문화적으로
합리적인 사고가 확장이 되는 이런 시대를 근대라고 하는구나. 이 정도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교과서를 읽다가 아니면 역사책을 보다가 근대라는 용어가 나오면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서양에서 시작된 이 시대 구분법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시대 구분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서양에서는 아까 몇 개로 나눴어요? 몇 개로 나눴습니까? 몇 개로 나눴습니까? 예, 3개로 나눴죠. 자, 우리나라는 4개로 나눴습니다. 4개로. 자, 고대, 중세, 그 다음에 뭘까요? 그 다음에, 자, 좀 낯선 용어일 텐데, 근세입니다. 근세.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예, 근대입니다. 근대와 중세 사이에 근세가 들어가요. 근세의 사전적 의미는 근대에 가까운 시기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고대에 해당한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남북국시대, 남북국은 통일신라와 발해를 의미하죠. 중세는 고려, 근세는 조선이야. 그럼 근대는 뭐냐? 근대는 뭘까요? 궁금하죠? 좀 이따가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자, 노란색 여기 비어 있죠. 화면에 노란색 부분에 근세와 근대를 나누는 그 시기가 1876년이에요. 자, 이 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네, 지금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강화도 조약이 있었습니다. 근세와 강화도 조약이다. 자, 여러분들 개학을 하면 각각 학교에서 역사 선생님을 만나게 될 텐데요. 역사 선생님이 질문을 할 거예요. 얘들아, 1876년에 무슨 일이 있었니? 그러면 강화도 조약 크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칭찬 카드 아마 줄 겁니다. 자, 그럼 이러한 시대 구분이 우리 교과서에는 어떻게 들어왔나? 라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그 화면 하단에 보면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뭔가 균형이 안 맞아요. 그렇죠? 선사부터 근세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굉장히 긴 시간. 이 긴 시간을 1단원에 다 집약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 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네, 근대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한국사 교과서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국사가 아니라 한국 근대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학교에서 수업을 시작할 때 이렇게 하는 선생님들이 계실 거예요. 1단원부터 나가지 않고 2단원부터 나가는 선생님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2단원, 그 2단원에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선생님이 맨 첫 슬라이드에서 나왔었는데요. 흥선대원군 얘기가 처음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도 오늘 수업을 흥선대원군 이야기부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마 그 학교의 선생님들이 2단원부터 수업을 쭉쭉쭉 빼고 그리고 연말에 한 12월쯤 되면 그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1단원을 이렇게 학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물음표 이제 해결해야죠. 그 근대 밑에 물음표가 있잖아요. 근세는 조선이고 근대는 물음표인데 자, 이 부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확대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자, 고대 있고요. 중세 있고요. 근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근대가 있죠. 근대를 세시기로 또 잘랐네요. 어떻게 잘라질까요? 자, 이렇게 잘라집니다. 자, 개화기. 네, 좀 친숙한 용어가 아니죠. 개화기. 입으로 한번 흥얼거려 보세요. 개화기. 그 다음 뭡니까? 네, 이건 좀 친숙해요. 일제강점기. 그 다음 뭐예요? 네, 현대사. 이렇습니다. 아까 근대가 총 3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었잖아요. 2단원이 개화기이고요. 3단원이 일제강점기. 그리고 마지막 4단원이 현대사입니다. 자, 이렇게 근대를 구분할 수가 있고요. 저는 이 방송에서는 개화기만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 더 이야기를 할게요. 자, 개화기, 일제강점기, 현대사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각 시기마다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었어.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선조들은 어떤 노력을 했을까? 라는 걸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앞으로 이제 근대사 수업을 할 텐데 그 수업의 메인은 뭐냐면 수업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조상들의 개화기에 주어진 과제, 일제강점기에 주어진 과제, 현대 시기에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을까? 그걸 공부한다는 거야. 자, 그럼 선생님은 개화기에 대한 얘기만 이렇게 할게요. 개화기에 최대로 우리가 개화기에 우리 조상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뭐였냐면 근대 국민국가 수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화기를 이 국제 정세적인 측면에서 들여다보면 제국주의 시대였어요. 먼저 산업화에 성공한 그 힘이 강한 이 서양 열강들이 힘이 약한 작은 나라들을 무력으로 침략을 해서 식민지로 만드는 이 과정을 제국주의라고 하거든요. 그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서 어떻게 독립을 유지하고 근대 국가를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우리 조상들의 이 개화기 시기에 우리 선조들이 해결해야 될 과제였고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쭉쭉쭉 공부하겠지만 뭐 갑신정변도 일으키고요. 갑오 개혁도 추진을 하고요. 이런 일들을 합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공부를 할 것입니다. 자, 일제강점기는요. 여기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일제강점기 최대 과제는 뭐였겠어요? 당연히 일제로부터 해방이죠. 이게 독립운동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그거를 공부하겠다는 거죠. 현대사의 과제는 뭐였어요? 예, 독재와 가난이었습니다. 그 독재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아니면 큰형님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가 그걸 공부하는 거야. 자, 독재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을 민주화라고 합니다. 또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을 산업화라고 합니다. 그럼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가 그걸 현대사에서 배운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근대 큰 그림 그려지죠. 개화기, 일제강점기, 현대사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 각각의 주어진 시대적 과제가 있었고 그 과제를 어떤 노력을 했는가 이걸 알아보는 과정이 근대사를 공부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흥선대원군,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흥선대원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흥선대원군. 네, 대원군이 뭐예요? 대원군은 뭐 아는 학생들이 있겠지만 대개 왕의 아빠는 왕이어야 되는데 왕의 아빠인데 왕이 아닌 경우 이런 경우를 대원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은 왕의 아빠였다는 뜻이고요. 자, 옆에 또 제목에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조선의 마지막 불꽃이라고 쓰여졌죠. 예, 그렇습니다. 흥선대원군은 꺼져가는 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살려보려고 정말 마지막에 살려보려고 시도했던 그러한 인물이 흥선대원군이에요. 선생님은 흥선대원군을 공부하다 보면 어떤 장면이 생각이 나냐면 여러분들 그 양초 있잖아요. 양초가 이렇게 쭉쭉쭉 타고 오다가 마지막에 꺼질 때쯤 한 번 이 불꽃이 크게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싸그라들죠. 저는 이 양초가 마지막에 이렇게 불꽃이 확 일어날 때 이때가 이게 대원군이 집권한 시기였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자, 대원군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익숙한 그림이 보여요. 예, 어디죠? 네, 경복궁입니다. 경복궁. 그쵸? 네. 자, 근데 이 경복궁도 다 알고요. 선생님, 추가적으로 요 뒤에 있는 산이 뭔지 아세요? 요 뒤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삼각형이죠? 예, 삼각산이라고도 하고요. 백악산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 경복궁에 가면 되게 어디 가냐면, 광화문 지나서요. 쭉 걸어가죠. 그죠? 그래도 좀 미리 공부를 하고 가면 각 건물이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이런 궁금증을 해결하면서 이렇게 쭉쭉쭉 걸어가는데 사전 공부 없이 경복궁에 가버리면 그냥 걸어가요. 쭉. 별로 볼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건물하고 마당밖에 없거든요. 나무 같은 게 별로 없어요. 그죠? 그래서 쭉 갔다가 쭉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 경복궁을 갈 때는요, 꼭 사전 학습을 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또 여러분들 기회가 된다면 이 뒷산에 올라가 보세요. 이 뒷산, 이게 서울 성곽이 이렇게 이제 놓여져 있는데 이 서울 성곽을 타고 이 뒷산까지 쭉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경복궁의 그 모습이 이렇게 하늘에서 보는 듯한 그런 경복궁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 보이는 경복궁은 이 땅에서 보는 경복궁하고 느낌이 조금 다를 거예요. 쭉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더 의미 있는 사진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예요. 네, 오른쪽도 딱 보니까 뭐예요? 경복궁이죠? 비슷해요. 자, 오른쪽 사진은 흥선대원군 시기에 찍힌 사진이야. 쌤, 이 두 장의 사진을 왜 보여주냐면,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이 경복궁이 언제 만들어졌다? 네, 흥선대원군 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흥선대원군의 업적 그러면 우리 뭐 탁 튀어나오냐면 경복궁 중건 이렇게 나와요. 그죠? 자, 경복궁 중건 사업을 실시한 흥선대원군의 개혁. 경복궁 중건 외에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대원군이에요. 대원군의 업적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뭐 시험을 본다 그러면 2문제, 3문제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인데 한번 이렇게 큰 줄거리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원군의 업적은요, 크게 대내, 대외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내적으로는요, 이런 거예요. 대내적으로는 왕권 강화. 이거 좀 기억나죠? 중학교 때 공부했던 거 좀 기억나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대원군이 대내적으로, 국내적으로 개혁하고자 했던 또 하나는 뭐냐면, 자, 이거 민생 안정. 좀 어려운 말 아니죠? 백성들의 삶을 뭐 하겠다? 안정시키겠다. 이런 뜻이에요. 민생 안정. 자, 그리고 또 하나 뭘까? 이거 너무나 유명하죠. 사실 흥선대원군 그런 왕권 강화, 민생 안정 이거는 잘 몰라도 이거는 다 알고 있죠. 통상수교 거부 정책. 네. 쌤 그 학교 다닐 때는 쇄국 정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최근에 교과서에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통상수교를 요구해 왔는데 누가? 서양 애들이, 제국주의 열강들이 통상수교를 요구해 왔는데 대원군이 뭐 했다? 거부했다. 통상수교 거부 정책입니다. 자,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자, 대원군이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하나하나 볼게요. 비변사 폐지가 먼저 나옵니다. 비변사 폐지. 이 비변사를 폐지한 원인을 이해하려면 대원군이 집권할 때의 그 정치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아는 학생들은 알겠지만 대원군이 그 집권하던 시기가 세도 정치였어요. 세도 정치. 조선을 살려보려고 노력했던 영조와 정조 시대가 끝나고 청조가 갑자기 죽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애들이 왕위에 올라요. 그 틈을 이용해서 왕의 외갓집, 교과서에서는 외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 외척들이 국가 권력을 잡아요. 풍양조씨, 안동 김씨라고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얘네들이 국가 권력을 잡은 다음에 국가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안을 위한 정치를 하는 거야. 그러면 국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국가? 이거 말아먹는 거죠. 그죠? 그 세도 정치, 그 장면을 대원군이 보면서 생활을 해요. 그래서 국가 권력을 잡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세도 정치 일소야. 그 세도 정치를 일소하기 위해서 비변사를 폐지한 거야. 세도 가문들이 비변사라고 하는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권력을 좌지우지했거든요. 그래서 세도 가문들의 권력을 빼앗기 위해서 비변사를 폐지합니다. 그래서 비변사가 가지고 있던 행정권은 의정부한테 넘기고요. 군사권은 상군부한테 넘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비변사를 폐지하고요. 그리고 아까 경복궁 중건합니다. 왕권이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왕이 사는 공간이 좀 으리으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경복궁을 새롭게 짓습니다. 우리는 대원군 때 지어진 경복궁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봤을 때요. 무리한 토목공사는 반드시 반발을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시황, 만리장성, 그죠? 그 부작용 때문에 망하잖아요. 그 다음에 수나라, 문제, 양제, 무리한 그 운하 사업 때문에 망하잖아요. 근데 대원군 때도 마찬가지 경복궁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백성들이 많은 불만을 사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대전회통은 법전이에요. 법전을 새롭게 정비합니다. 그 다음에 서원을 정리합니다. 서원은 당시에 지방의
부패한 양반과 수령들의 아지트였어. 그래서 부패한 양반 수령들, 얘네 힘을 약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서원 폐지해야 돼. 또 당시에 서원에 수속된 많은 토지들이 있었는데 이 토지들은 세금, 면세 혜택을 받고 있었어요. 면세, 세금을 안 낸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국가 재정을 좀 충당하기 위해서 서원을 폐지,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200여 개 이상의 서원이 전국에 있었는데 다 폐지하고요. 47개인가 10개, 이 정도의 서원만 남겨버립니다. 서원 정리할 때 누가 반발하겠어요? 예상이 되죠? 누구예요? 양반층입니다. 양반층들이 강하게 반발을 합니다. 자, 오른쪽 민생 안정으로 가겠습니다. 민생 안정. 자, 민생은 사실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금과 관련된 영역을 손을 보는 거예요. 전정, 군정, 환국인데 세조정치하에서 삼정이 굉장히 문란했다. 쌤, 이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좀 시간 관계상 그 이야기는 생략을 하고요. 좀 궁금한 학생은 교과서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삼정이 굉장히 문란했는데 그거를 시정하는, 그 시정을 통해서 민생을 안정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합니다. 자, 전정, 이거 토지와 관련된 세금 대장에서 누락된 토지를 찾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토지 조사 사업이야. 세금에서 누락된 토지를 은결이라고 하거든요. 은결 색출 작업을 해요. 그래서 뭐 하겠다? 그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걷겠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군정입니다. 군정. 이거 군정 정말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였는데요. 군정이 뭐냐면 이 조선 후기에는요 돈을 내고 군대를 안 가는 그런 시스템이었어. 그걸 군포라고 하거든요. 군포를 내면 군대 안 가도 돼요. 그런데 모두가 군포를 안 내고 군대를 안 가. 뭐 이러면 그래도 이해를 할 텐데 양반층은 군포도 안 내고 군대도 안 가요. 일반 백성들만 군포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야. 그래서 양반층에게도 군포를 부담시키기 위해서 호포제라고 하는 걸 도입을 합니다. 호포제가 뭐냐면 그 호자가 집호자야. 집호자. 과거에는 양반이냐 아니면 일반 상민이었냐 이걸 가지고 양반은 군포 안 걷고 상민들은 군포 걷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가구 기준, 집을 기준으로 해서 군포를 걷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양반도 이제는 뭐 해야 된다? 군포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일반 백성들의 부담이 덜해지겠죠? 자, 세 번째, 환국제도입니다. 이 환국제도는요, 원래 모습은 뭐였냐면 백성들에게, 가난한 백성들에게 저렴하게 곡물을 빌려주고 약간의 이자를 쳐서 이렇게 갚게 하는 거. 일종의 빈민구휼 제도야. 그런데 이 세조정치 하에서 이 환국제도가 완전히 변질이 돼요. 고리대업으로 변질이 돼버려요. 비싼 이자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강제로 빌려주고 비싼 이자를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피해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환국제도를 이제 폐지하고 새롭게 사창제라는 걸 운영을 합니다. 자, 이상 왕권 강화와 민생 안정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자, 통상수교 거부 정책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에요. 통상수교 거부 정책. 우선 통상교육 거부 정책은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 순서를 좀 알아야 돼요. 병인박해, 제너럴 셔먼호 사건, 병인양요, 오페레토 도굴 사건, 신미양요. 네요. 그러니까 제국주의 열강이 통상을 요구해 오잖아요. 대원군이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겠습니까? 충돌이 생기겠죠. 그죠? 그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 자, 먼저 병인박해부터 간단하게 선생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인박해는요, 당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프랑스 선교사들을 9명을 죽입니다. 대원군이. 그 외에 천주교 신자들도 이렇게 탄압을 해요. 그걸 병인박해라고 하는데 이 병인박해를 피해서 도망간 그 프랑스의 신부가 중국에 들어와 있는 프랑스 군대에 알려주게 돼요.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거든요. 어쨌든 1866년에 병인박해가 있었고요. 그 다음 같은 해에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너럴 셔먼호 사건은 이게 미국 배고요. 여러분 들어본 학생들 알겠지만 이 미국 배가 우리 해안을 기웃기웃하다가 어디로 상륙을 하냐면 평양에 대동 강가를 이렇게 상륙을 해요. 그러면서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제너럴 셔먼호가 불에 타버립니다.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제너럴 셔먼호 소각 사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다음 병인 양이에요. 아까 병인 박해 있었죠. 병인 박해 소식이 중국에 들어와 있는 프랑스 군대에 알려졌다고 그랬죠. 그거에 대해서 복수를 하기 위해서 프랑스 군대가 강화도로 상륙을 합니다. 얘네가 들어올 때 너희들이 프랑스인 9명 죽였어? 그럼 우리는 9,000명의 조선인 죽일 거야. 이러면서 강화도로 이렇게 상륙을 하고 우리 군하고 충돌이 생긴 이걸 병인 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년 있다가 이제 해가 바뀌어 1868년이야. 1868년에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일어나요. 자, 이것도 좀 많이 알려진 사건인데요. 오페르트는 독일 상인이에요. 그런 이름이 조선에 통상을 계속 얘기해도 요구해도 이게 먹혀 안 먹혀 안 먹히는 거야. 그러다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대원군의 아버지 무덤을 파헤쳐서 그 유고를 가지고 협상을 하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원군의 아버지가 남현군인데 그 남현군 무덤을 파헤쳐서 유고를 가지고 하려다가 실패한 사건, 이게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에요. 이 소식을요 대원군이 들어요. 서양놈들은 정말 짐승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더욱더 대원군은 서양 세력을 배척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871년에 신미양요가 일어납니다. 신미양요는 미자 들어가잖아요. 어느 나라와 관련이 있어요? 미국과 관련이 있어요. 물론 한자는 완전 다릅니다. 그렇게 이제 연결시켜서 공부를 하면 좀 편할 겁니다. 아까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있었죠. 그게 미국 배거든요. 미국 배가 1866년에 불에 타버렸고요. 그 소식이 쭉쭉쭉 미국까지 전해졌고 1871년에 제너럴 셔먼호 사건의 복수 그리고 조선에 대한 통상 요구를 위해서 미군이 강화도에 이렇게 상륙을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군하고 충돌이 생겨요. 이걸 뭐라 그런다? 신미양요라고 한다.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이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순서 기억해 주시고요. 교과서를 보면 병인양요 밑에 뭐 이런 뭐 장구 뭡니까 양원수 얘기 나오고요. 한성은 은수산성 이런 산성 이야기 나와요. 산성 이야기 나오면 병인양요. 그 다음에 신미양요, 뭐 어제연, 그 다음에 어제연 장수 깃발 이야기 이런 거 나오면 신미양요. 뭐 이런 것들이 교과서에 쭉 나오거든요. 그 부분까지 함께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자, 신미양요까지 해서 자 미국의 침략까지 통상교육까지 막았어. 그러고 나서 흥선 대원군은 자신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옳구나 더욱더 확신을 하게 되고 그 통상수교 거부 정책의 강한 의지를 만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여기저기에 척화비를 세웁니다. 그게 여러분들 화면 오른쪽에 조그맣게 척화비 있죠? 예, 교과서를 보면 이 사진 다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서양과 화친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 그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척화비를 세우는 것까지 이게 통상수교 거부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서 한 번 더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내적으로 왕권 강화, 그다음 민생 안정,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펴면서 쭉 시간이 흘러요. 약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고종이 왕이 될 때가 몇 살이었냐면 12살이었어요. 자, 10년이 쫙 흘러요. 그럼 이제 뭐예요? 성인이죠. 그죠? 성인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직접 정치를 해야 되는 거야. 맞죠? 또 아까 그 흥선 대원군이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경복궁 중건 서원정리 호포제 이런 것들을 막 실시하잖아요. 양반층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이용을 해서 고종이 어른이 됐다 라고 하는 그런 타이밍을 이용을 해서 양반층을 대표해서 최익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원군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리게 되고요. 그게 먹히게 되고 그래서 1873년에 대원군은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고 대신해서 누가? 고종이 왕이 오르게 되고요. 잘 알겠지만 고종의 와이프가 누굽니까? 예, 명성황후입니다. 명성황후와 고종이 이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나오는 주제가 강화도 조약이에요. 강화도 조약. 자, 여러분들 이제 주제가 살짝 바뀌거든요. 소주제가 살짝 바뀌거든요. 여러분들 한숨 돌리고 이제 이렇게 어깨도 펴고 예, 한번 고개도 돌리고 이렇게 이제 강화도 조약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마음 다시 한번 먹었죠? 네, 그럼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학습 자료를 다운받아서 이렇게 함께 앞에 펴놓고 공부를 하면 좀 더 내용 흐름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가올 텐데 아마 오늘은 학습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을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렇게 학습 자료를 준비하고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수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화도 조약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자, 배가 사진 한 장 보이죠? 사진. 예, 이 사진이 운요호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운요호. 일본 애들이 조선의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 그러다가 보니까 대원군이 권력에 자리에서 물러났대. 그리고 좀 더 유연한 외부 세력에게 좀 더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고종과 명성황후가 저렇게 권력을 잡았대. 지금이 조선의 문을 열 절호의 찬스야. 해서 운요호라고 하는 이 군함을 보내요. 그래서 우리 해안을 기웃거리면서 무력 시위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요구를 하는 거니? 너네 문 열어. 그렇지 않으면 뭐 할 거야? 전면 전쟁을 일으킬 거야. 이런 식으로 조선을 협박을 하게 되고요. 얘네들이 그 과정에서 강화도까지 왔을 때 그 강화도에서 또 우리 군하고 작은 충돌이 생기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이 어떤 여러 가지 시대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일본의 어떤 그 무력을 동반한 통상 요구를 고종과 명성황후는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래서 일본과 개항을 핵심으로 하는 조약을 맺습니다. 그 조약이 아까 처음에도 잠깐 얘기가 됐었는데요. 강화도 조약입니다. 자, 이 장면이요.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는 장면이에요. 네, 일본, 조선 대표들이 지금 모였고요. 네, 일본 측 대표 구로다라고 하는 사람, 그다음에 조선 측 대표 신원이라고 하는 사람들, 신원이라고 하는 사람 사이에 뭐 3차례 이상의 협상을 통해서 강화도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강화도 조약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도 조약도 무진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까 그 근세와 근대를 가를 때 거기에 꼈던 사건이 뭐였어요? 강화도 조약이었죠. 자, 강화도 조약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화면을 보면은요. 자, 대원군이 나와 있고 대원군이 1863년에 집권을 합니다. 그리고 1873년에 누구로 바뀌는 거예요? 고종과 명성황후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이에 화살표 있고 통상개화파 형성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대원군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쭉 피고 있을 때 일부 진보적인 지식인들 사이에서 통상수교 거부가 최고의 선택이 아니라 서양 열강의 문을 열고 그들과 어떤 통상을 해보는 것이 또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주장을 하고 이게 조선 조정에 조금씩 먹히기 시작합니다. 그런 어떤 분위기도 여러분들이 그 강화도 조약에 맺어질 때 그런 분위기도 있었다라는 걸 좀 같이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 일본의 어떤 그 무력을 동반한 요구, 그 다음에 고종과 명성황후의 어떤 유연한 외교적 태도, 그리고 통상개화파들의 요구, 이런 것들이 서로 어울려지면서 일본과 조약을 맺는데 그보다 강화도 조약이다. 1876년까지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다. 강화도 조약의 정식 명칭은 조일수호조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의상 이게 강화도에서 이렇게 체결이 됐기 때문에 강화도 조약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강화도 조약의 내용 볼까요? 내용. 이거는 참 여러분 친숙할 거예요. 그렇죠? 조선은 자주국이다. 사조 개항. 그죠? 개항을 해요. 개항. 그래서 이 당시에 어디 열리냐면 인천, 원산, 군산 이렇게 3개 지역에 항구가 열리게 되죠. 그 다음에 7번째 해안 측량권. 해안 측량권이 뭐예요? 일본 애들이 우리 해안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우리 지형을 마음대로 측량할 수 있도록 한 권리. 이게 해안 측량권이고요. 자, 치해복권. 이것도 어려운 어떤 의미인데 의외로 이 치해복권 물어보면 굉장히 잘 알아. 치해복권이 뭐냐면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땅에서 사고를 치면 어느 나라의 법을 받아? 어느 나라 법에 적용을 받는 거야? 일본 법에 적용을 받는 거. 이게 치해복권이거든요. 이거 영사재판권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자, 그럼 4조, 7조, 8조는 됐고 1조 뭘? 저게 뭐? 1조 가지고 1조.
1조가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강화도 조약 제1조에 조선은 자주국이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선생님 이거 좋은 내용인데요. 속에 담긴 뜻을 모르면 좋은 내용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 그러면 이 속에 담긴 뜻이 뭐냐? 일본의 입장에서요. 조선을 독점적으로 지배하려면 조선과 청나라의 관계를 끊어야 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조선과 청나라는 그 호란 이후에 군신관계 속에서 이렇게 엮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선과 청나라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일본 애들이 제1조에다 뭘 넣은 거야? 조선은 자주국이다. 이거를 넣은 거예요. 이거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 강화도 조약은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도 자세하게 공부했기 때문에 잘 알아.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잖아요. 좀 더 한 발짝 더 들어가야 돼. 그게 뭐냐면, 자, 이거야. 조일무역규칙. 그게 낯설죠? 조일무역규칙이라는 게 같은 해에 강화도 조약이 맺어지고 나서 그 후속 조약, 부속 조약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같은 해에 조일무역규칙이 맺어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이겁니다. 조일, 수후, 조교, 부록입니다. 아까 강화도 조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 조일, 수후, 조교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죠? 여기에 뭐가 붙었어요? 부록이 붙었어요. 사실 여러분 강화도 조약으로 인해서 당시 우리 백성들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피해는 없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괴롭힌 그 조약은 뭐냐면 조일무역규칙하고 조일, 수후, 조교, 부록입니다. 특히 조일무역규칙은 우리 백성들의 삶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요. 또 이것 때문에 우리 백성들 사이에서 반일 감정이 굉장히 팽배해지는 이런 어떤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조일무역규칙 내용 보겠습니다. 3가지예요. 이거는 꼭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관세, 그리고 무항세, 그리고 뭡니까? 무제한 곡물 유출. 무관세 볼까요? 무관세는요, 무역을 하는데 뭐가 없어? 관세가 없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먼저 산업화에 성공한 나라들이 질이 좋은 상품을 우리나라에 갖다 팔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상품하고 이 경쟁이 되겠어요? 경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외국에 들어오는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때려야죠. 그래서 가격을 올려놔야 우리 산업이 산단 말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일본에서 만들어진 그 질 좋은 특히 면제품인데요. 이 면제품이 우리나라에 막 들어와. 우리나라 수공업 체계가 어떻게 되겠어? 몰락하는 거죠. 수공업자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무제한 곡물, 무항세는 일본 배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원래 항세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받지 않는다는 거고요. 자, 무제한 곡물 유출, 이거로 인한 우리 백성들의 피해가 굉장히 컸어요. 쌀이 일본에 무제한으로 수출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기본적으로 쌀이 부족해지겠죠. 그럼 쌀값이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쌀을 사 먹어야 되는 도시의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는 거야. 또 지주들 있잖아. 지주들이 일본에 쌀을 수출이 잘 되니까 쌀을 수출하니까 이게 돈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반 소작인들로부터 농민들로부터 더 많은 쌀을 수탈을 해서 그걸 일본으로 수출을 해요. 그러니까 이 무제한 곡물 유출로 인해서 우리 백성들은 직접적으로 피해를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조일, 수호, 조교, 부록, 일본 화폐 사용. 일본 화폐가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통용이 돼요. 이것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죠? 작은 시골에 슈퍼 작은 구멍가게가 있는데 거기에 대형 마트가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그 작은 구멍가게가 살아남겠어요? 못 살아남겠죠? 마찬가지예요. 거대 자본을 가진 일본 상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자기나라 돈으로 일본 화폐로 자유롭게 상업활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상인들이 굉장한 피해를 봅니다. 자, 여기까지가 강화도 조약 내용이에요. 강화도 조약은요, 최초의 근대적인 그런 조약이지만 불평등 조약이기도 했어요.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일본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굉장히 불평등한 조약이었어. 자, 이제 조선은 이 강화도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온실 속에서 조용하게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살아가다가 온실 밖으로 나온 거예요. 예, 이 온실 속에 있다가 야생 들판, 호벌판, 야생 들판으로 나온 거야. 준비도 없이. 이제 조선은 어떻게 될까요? 준비 없이 온실 속에 조용히 살다가 야생 들판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부터 이렇게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이제 우리가 그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이제 조선 정부가 이제 적극적으로 개화 정책을 피거든요. 그 내용부터 다음 시간 다루도록 하고요. 다음 수업은 네, 내일입니다. 내일 3시부터 또 한국사 수업이 있습니다. 내일은 그 수업 자료가 그 에듀스 충남인가요? 거기에 탑재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다운을 받아서 학습 자료하고 같이 이렇게 수업에 참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수고하셨습니다.